진짜. 이건 너무 질겨서 못 먹겠어요. 식탁에 놓인 잡채 한 접시가 젓가락에 휙 밀려났다. 반찬이 담긴 그릇이 흔들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며느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아들은 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기, 이거 재료 사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벌써 다른 반찬을 집어들고 있었다. 이런 건 좀 맛을 보고 해야죠.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랑 너무 차이가 나요. 엄마, 솔직히 요리는 장모님이 훨씬 잘하시지 않아요? 이번엔 아들을 쳐다봤다. 그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뭐, 우리 집은 입맛이 좀 다르니까. 어차피 엄마가 명절 때마다 해주시잖아. 그때 신경 써서 하면 되지.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차피 엄마가 명절 때마다 해주시잖아. 이 말이 머릿속을 둔탁하게 두드렸다. 나는 70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버텨왔다. 젊은 시절 작은 가게 하나를 시작으로 직원까지 두는 사업체를 운영했고, 노후에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두었다. 하지만 내가 낳고 길러낸 아들은 나를 그저 밥해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다. 솔직히 일만 해도 힘든데 집안일은 어머니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요즘 저도 회사 일 많고 여보도 바쁘고. 아들이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며느리는 기세등등해졌다. 솔직히 집에 계시면서 하실 일도 없잖아요. TV만 보시고 친구들 만나시는 게 다니까. 몸도 움직일 겸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좋죠. 몸도 움직일 겸. 그 말이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집은 내가 마련한 집이었다. 결혼할 때 내 전 재산을 들여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고 며느리도 그걸 알고 시집 왔을 텐데 지금 나를 하녀 취급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나?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엄마는 일하면서도 집안일 다 하니? 며느리는 내 말뜻을 곧바로 이해했는지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하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그건 다르죠. 저희 엄마는 일하시면서도 집안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직 커리어를 쌓아야 하고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이 집이 누구 덕분에 마련된 집인데, 내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인데 지금 나보고 몸을 움직이라며 가정부 취급을 해. 그리고 아들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편이라는 뜻이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사실 저번에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하면서 시어머니가 육아도 돕고 집안일도 좀 거들고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요. 나는 어이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맞벌이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도와야 한다고? 그럼 우리 세대는 뭐가 부족해서 시부모까지 챙겼을까? 나는 젊었을 때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했다. 직원들 월급을 챙기느라 내 밥은 라면 한 봉지로 때울 때도 많았고 아들이 새 신발을 갖고 싶어 하면 내 구두는 사지도 않았다. 그런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며느리는 내가 드디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네,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이해를 잘하시네요. 명절 때는 차례상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우리 엄마가 하시는 것보다 어머님이 더 정성껏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아들은 그제야 슬쩍 끼어들며 말을 덧붙였다. 엄마도 할 일 없으니까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가 편하면 좋고 엄마도 우리랑 같이 시간 보내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한순간도 그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 이 집에서 나는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심지어 며느리의 엄마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신이 났는지 역시 어머님 하면서도 소파에 기대어 TV를 켰다. 아들은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끝이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남은 설거지를 하며 흐릿한 물 속에 손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손끝을 감싸왔지만 머릿속에는 차가운 기억들이 떠올랐다. 엄마도 할 일 없으니까 도와주면 되잖아. 아들의 그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젊은 시절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라 이랬던 걸까?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그때도 나는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허름한 시장 한 구석, 5평 남짓한 작은 국수 가게. 나는 매일 새벽부터 밀가루 반죽을 하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점심 장사를 끝낸 뒤에도 저녁까지 계속 가게를 지켰다. 남편이 없던 나는 온전히 혼자 벌어야 했다. 아들을 키우고 월세를 내고 가게 재료를 사려면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해? 그것도 혼자서? 애 키우는 것도 벅찰 텐데 장사까지 한다고? 금방 망할걸. 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국물을 우려내고 밀가루를 반죽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님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주문을 받았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이라도 쉬어야 했지만 나는 대신 동네 은행을 찾아갔다. 사장님, 이번 달에도 대출 이자 납부 잘하셨네요. 이제 원금 갚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힘을 얻었다. 빚이 줄어드는 만큼 내 인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몇 년을 버틴 끝에 나는 작은 국수 가게에서 시작해 더 넓은 음식점을 열 수 있었다. 가게가 2개, 3개로 늘어나면서 직원도 고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내 힘으로 건물을 한 채 마련했다. 이 집도 그중 하나였다. 처음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흔쾌히 이 아파트를 내주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가 편하게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내 노력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오늘 나에게 할 일 없으니까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다. 나는 손에 쥐었던 접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할 일 없으니까 도와주면 되잖아. 나는 몇십 년 전 국수 가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집에 돌아오면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려고 노력했던 나. 아들이 사달라고 조르던 운동화를 사기 위해 몇 주 동안 용돈을 아껴가며 돈을 모았던 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등록금이 부족할까봐 밤새 고민하던 나. 나는 할 일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지금 나는 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려줘야 한다.
며칠이 지났다. 며느리는 변함없이 당당했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나를 부렸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친구들 집에 초대했어요. 좀 신경 써서 차려주세요. 저녁을 차리라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나는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내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소파에 기대어 내일을 다듬고 있었다. 갑자기 손님을 부르면 어떡해? 며느리는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갑자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말했는데 어머님이 깜빡하신 거겠죠? 내가 친구들 초대한단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며느리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다. 여보, 나 진짜 말했잖아. 어머님이 깜빡하신 거라고 해줘. 아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멋쩍게 웃었다. 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엄마,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도와달라고? 나는 이 집 가정부가 아니야. 며느리는 눈썹을 찡그렸다. 어머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밥 좀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좀 쉬고 싶거든요. 아들은 이번에도 며느리 편을 들었다. 그래, 엄마.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 우리 바쁘니까 좀 이해해줘.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식탁에 툭 내려놓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내줬더니 이제는 밥 차리고 집안일까지 하라는 거냐?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아니,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좋은 거잖아요. 다들 시어머니가 며느리 돕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어머님만 유난 떠세요. 이젠 유난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나는 조용히 등을 펴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며느리는 움찔했지만 곧 다시 비웃듯 웃었다. 이유요? 어머님이 워낙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며느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너희가 지금 사는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건데?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야 시댁에서 해주신 거죠. 나는 피식 웃었다. 시댁이 누군데? 내 남편이야. 내 시아버지야. 아니면 시어머니인 나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집은 내가 내 피땀 흘려 산 거야. 내 시댁이 아니라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고. 아들도 불편한 듯 기침을 하며 말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왔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내가 행복했으면 해서. 하지만 이건 아니야.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더니 다시금 강한 태도로 나를 쏘아붙였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집 주신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가족끼리 사는 건데 집 문제를 왜 꺼내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거실장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며느리 앞에 펼쳐 보였다. 이건? 며느리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건 진명의 이전 서류였다.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아들과 그녀의 이름이 적힌 것이 아니었다.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는 계약서였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는 경악하며 외쳤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 집 팔 거야.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살 거고.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장난? 이 집이 누구 건데? 내 거지?
내가 팔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럼 우리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 부부는 성인이잖아. 맞벌이도 하면서 내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 독립할 때도 됐고. 아들은 황급히 말했다.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나는 피식 웃었다. 갑작스럽다고? 나는 몇 년 동안 너희한테 말도 없이 밥 차리고 청소하고 하녀처럼 일했어. 그때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며느리는 완전히 폭발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냥 조금 도와달라는 거였잖아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밥 차려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이제 알겠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부터 진짜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희가 뭘 잃게 되는지. 며느리와 아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님. 이 집을 판다고요. 아들도 당황하며 나를 바라봤다. 엄마, 농담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집을 판다고?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농담이 아니야.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집. 나는 이제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며느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한테 미리 말이라도 하셨어야죠. 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나한테 말하고 이런 행동했니? 매번 당연한 듯 나한테 집안일 시키고 밥 차리라고 하고 심지어 명절마다 내 엄마보다 더 신경 써서 하라고 한 게 누군데?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아들이 나섰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 근데 집을 파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나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다. 아니, 극단적인 건 내가 아니라 너희야.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뿐이야. 나는 하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독립해야겠지. 며느리는 황급히 아들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여보, 어머님 지금 진심이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아들은 당황해서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이거 명예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 집을 내 명의로 바꿔달라는 거야. 며느리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이 집에 정이 들었어요.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하면 어머님도 마음 편하게 사시고 우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혼자 사셔도 되지만 저희는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내놓고 너희 살게 해달라는 거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 덧붙였다. 엄마, 어차피 엄마는 혼자 살 거잖아.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 작은 아파트로 옮겨도 되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너희는? 맞벌이하고 있고 둘 다 월급도 꽤 되잖아. 왜 집을 못 사지?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야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나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다. 그럼 더 열심히 벌어.
나도 그렇게 해서 이 집을 마련했어.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협박하듯 말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요즘 누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며느리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다른 집들은 시부모님이 집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받는 거 없잖아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뭘 해주셨다고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끓던 분노가 폭발했다. 뭘 해줬냐고. 나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내 남편 대학 등록금 내가 다 냈다. 내 신혼집 내가 해줬다. 심지어 너희 생활비도 내가 보태줬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뭘 해준 게 없다고. 아들은 눈을 피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지못해 말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나는 다시 한번 헛웃음을 지었다. 옛날 일. 내가 지금 사는 집도 그 옛날에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 것인 척 하겠다고?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제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왜 이해를 못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내가 내 입장에서 이해 좀 해볼래?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희가 뭘 잃게 되는지. 그렇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내일이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것이고 이제 모든 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그동안 나는 충분히 참았다. 아침 일찍 부동산 계약서를 챙겨 집을 나서려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날카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님 마음을 돌려야 해. 이대로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 어디로 가?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완전히 돌변했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나는 못 들은 척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님, 정말 이대로 가실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 집 저희가 정말 정들었어요. 갑자기 집을 내놓는다니 우리 어떡하라고요? 이제 와서? 나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아들이 붙잡았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인정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다. 이게 극단적이라고. 그럼 내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가방을 들었다. 너희가 정든 건 집이 아니라 내 돈이야. 인정하지?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더니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매달렸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가 부족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집을 팔아버리시면 어머님도 손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손해? 내 집값이 오르기만 했는데 무슨 손해?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저희랑도 계속 가족으로 지낼 수 있고. 그래. 그럼 내가 이 집을 판다고 하면 너희랑 가족이 아닌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집 안 팔면 안 돼. 그러나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나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원하면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에 희망을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폭탄을 던졌다. 각자 힘으로 살아. 내 돈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만을 위해 살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나를 붙잡았다. 어머님, 잠깐만요. 나는 멈춰섰다. 며느리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진짜로 저희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도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나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피식 웃었다.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야 서로 도와야죠. 나는 손가락을 까닥이며 그녀를 가리켰다. 그럼 너는 나한테 뭘 도와줬는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폭탄급 반전을 터뜨렸다. 너희 회사, 내가 투자한 곳이야. 순간 거실에 정막이 흘렀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얼굴이 새파래졌다. 네. 나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다. 너희 다니는 회사, 그거 내가 투자한 회사야.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회사의 주요 주주야. 며느리는 당황하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시죠? 나는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다. 그 문서에는 회사의 투자 지분 구조가 적혀 있었고 내 이름이 최대 투자자로 당당히 기재되어 있었다. 아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엄마, 이게 뭐야? 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너희가 나를 가정부처럼 부릴 동안 나는 회사에서 너희 윗사람이었어. 그런데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 내 상사가 너희를 어떻게 볼까?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쥐었다. 이게 사실이면 어머님이 회사에서 저를 내쫓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다급하게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허겁지겁 따라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진짜 몰랐어. 앞으로 엄마한테 더 잘할게. 제발 그냥 집 팔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지내면 안 돼. 나는 이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진짜 뉘우치고 있는지는 내가 더 지켜봐야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며느리를 향해 쏘아붙였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절대 사적인 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일은 일, 가족은 가족이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 내 도움 없이. 그렇게 말하고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